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잡혀가던 20살 호텔 청소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100억짜리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수술비를 구걸하러 뛰어온 이 여자는 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얼굴을 보고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있던 낡은 회중시계를 본 순간 수천억 원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잠결에 부른 그 이름이 20살 유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유나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찬물로 얼굴을 쓱 씻은 유나는 다림질도 못한 유니폼을 후다닥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성호텔 하청 청소반, 그게 20살 유나의 전부였죠. 그날따라 배정받은 객실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변기가 막혀서 오물이 역류한 욕실, 카페 뒤에 널브러진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유나는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을 변기 안에 집어넣어 막힌 덩어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손톱 사이로 더러운 물이 스며들었지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별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더러운 변기가 아니라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독촉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셨지만 유나는 쉬는 시간에도 복도 끝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어요. 점심값을 아끼면 이번 달 약값이라도 간신히 맞출 수 있었거든요. 다 먹고 나서 손등으로 입가를 쓱 닦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다음 달 인공 심박동기 수술 일정을 확정하려면 밀린 입원비를 이번 주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죠. 유나는 화면을 꾹 눌러 끄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지니까 그냥 손을 움직이는 게 나았어요. 12시간의 노동이 끝나고 유나가 향한 곳은 번화가도 친구들이 있는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병원 3층,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끝 일반 병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2해가 넘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약으로만 겨우 버티는 형편이었죠. 아버지 강희만. 올해 48살인 이 남자는 평생을 막노동과 일용직으로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새벽 수산시장에서 얼음을 깨고 공장 야간 작업에 매달렸어요.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가난은 질기고 끈덕져서 번 돈은 고스란히 월세와 유나의 학비와 밀린 공과금에 빨려 들어갔죠. 그렇게 30년 가까이 몸을 혹사한 대가가 바로 이 병실 침대 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넓었을 어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거칠어진 손등에는 수액 자국이 멍처럼 번져 있었어요. 유나는 아버지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물어보면 아버지는 늘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아빠는 그냥 원래 혼자였어. 너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야 라는 말이 전부였죠. 그 웃음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유나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부터 관자놀이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 땀을 하나하나 찍어내며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뼈마디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울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울면 안 돼요. 아빠 나왔어. 오늘도 별일 없었지?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진통제에 취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는 유나가 온 것도 모른 채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어요. 유나는 이불을 턱까지 여며 들이고 병실 구석에 놓인 간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늘 아침 호텔 로비 우편함에 꽂혀있던 봉투를 몰래 집어넣은 것이었어요. 꺼내보니 역시나 밀린 병원비 독촉장이었습니다. 석 달째 밀린 금액 옆에 빨간 글씨로 찍힌 최종 통보라는 4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이대로 2달만 더 밀리면 강제 퇴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종이를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구겨서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쑤셔 넣었어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좋으니까요. 이 사람이 미안해하는 꼴을 볼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삼키는 게 100배 나았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형광등 불빛만 희뿌옇게 남았을 무렵이었어요. 깜빡 졸았던 유나를 깨운 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희성아, 희성아. 형, 미안해. 미안해. 유나는 화들짝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지만 볼 위로 굵은 눈물 2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잠꼬대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희성이라니, 그건 또 누구죠? 2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유나는 아버지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걸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꼬대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운다는 것 자체가 유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늘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기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 일어나 봐. 무서운 꿈 꾸는 거야, 아빠. 유나가 아버지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자 아버지는 흐릿한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천천히 유나의 얼굴 위에 멈췄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엉킨 무엇인지 유나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자신의 목 언저리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나가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던 낡고 빛바랜 회중시계 하나가 가죽끈에 매달려 있었죠. 목욕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병원에 실려올 때조차 아버지는 이 시계만큼은 절대로 목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어릴 때 시계가 뭐냐고 물었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아빠한테 소중한 거야라며 말끝을 흐렸을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그 끈을 목에서 벗겨 유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세월에 닳았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HM이라고요. 유나는 이 이니셜이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거 왜 나한테 줘? 아빠 거잖아. 아빠가 평생 끼고 있던 건데. 아버지는 대답 대신 유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힘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유나야, 이거 꼭 갖고 있어. 부적이다, 부적. 아빠 대신 우리 딸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입꼬리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웃으려는 건지 울음을 참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말끝이 흐려지며 아버지는 다시 진통제의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좀 더 잘났으면 너한테 이런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잠에 빠져드는 아버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마지막 한마디가 유나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한 채 낡은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HM이라는 두 글자, 잠결에 흘러나온 희성이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볼 위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까지.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것들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에 얽힌 비밀이 뭔지,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삼켜온 아픔이 뭔지, 20살 유나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나는 그 시계를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팍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심장 위로 가라앉았어요. 마치 아버지의 수십 년 세월이 그 작은 쇳덩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유나는 시계를 양손으로 꼭 감싸쥐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낡은 시계 하나가 자신을 상상조차 못한 세계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내일 유나가 매일 바닥을 닦던 그 호텔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리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호텔에 나타난 순간 한성호텔의 공기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평소처럼 직원 출입구를 통해 호텔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로비 곳곳에 검은 양복을 빼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청 청소반 반장이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유나를 포함한 청소원들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최상층 VIP 플로어는 출입 금지야. 위에서 떨어진 짓이니까 절대 얼씬도 하지 마. 무슨 일이냐고 묻는 청소원들에게 반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죠. 한성그룹 오너, 그러니까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직접 투숙했다고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재벌 회장이 자기 호텔에 묵는 게 뭐 대수겠어요. 어차피 하청 청소부인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돌려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끌고 배정된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재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인 강희성 회장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투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한성호텔의 회계장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 이동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이 유령처럼 흘러들어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외부 감사를 돌려도 꼬리를 잡을 수 없었고 내부 보고서는 하나같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강 회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부에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호텔에 들어앉아 파헤치기 위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이었어요. 대대적인 내부 감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최상층 VIP 스위트룸에 짐을 풀고 경호원들을 모두 물린 뒤 객실 문을 닫았습니다. 넓디 넓은 스위트룸에 홀로 남은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짐 가방 가장 깊은 곳에서 낡고 작은 가죽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회중시계 하나가 누렇게 변한 비단 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HS라고요.
강 회장은 그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가에 다시 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원하면 못 가질 것이 없는 남자였죠. 하지만 이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건 권위도 위엄도 아닌 깊고 짙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계를 가슴에 대고 창밖을 바라보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딘가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 그 사람의 시계 뒷면에는 HM이 새겨져 있을 거라는 것, 강 회장은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40년이 지나도록 알아낼 수 없었어요. 마치 이 도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찾는 것처럼 강 회장은 어두운 도시의 불빛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호텔의 지하에서 변기를 닦고 있는 20살짜리 여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 시각 호텔 지하 2층 비상계단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성호텔 총지배인 최명호는 회장의 기습 방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간 이 호텔을 거점으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람이 바로 최 지배인이었으니까요. 호텔 매출을 부풀리고 허위 거래처를 만들고 가짜 리모델링 공사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빼낸 돈은 모두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 VIP 객실 전용 금고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금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2명뿐이었어요. 최 지배인 본인과 그의 딸 최유리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비상계단 어둠 속에서 급히 달려내려온 최유리가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최유리 27살. 한성호텔 VIP 컨시어지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진짜 역할은 아버지가 빼돌린 비자금을 세탁하고 운반하는 핵심 공범이었죠. 명품 가방 안에 무기명 채권을 숨겨 해외로 빼돌리고 유령법인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의 일이었어요. 유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이 감찰팀을 데리고 왔어요. 객실을 하나씩 돌면서 다 뒤질 거래요. VIP 금고에 있는 것들 어떡해요? 최 지배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VIP 객실 전용 금고 안에는 100억 원이 넘는 무기명 채권 뭉치와 10년간의 비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적힌 장부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발각되면 횡령, 배임, 탈세까지 줄줄이 엮여서 무기징역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최 지배인은 비상등의 붉은 불빛 아래에서 이를 악물며 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들어봐, 유리야. 회장은 내일 오전에 외부 미팅이 잡혀 있어. 그 틈을 타서 내가 마스터키로 VIP 객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채권이랑 장부를 전부 빼내는 거야. 오늘 밤 안으로 계획을 짜. 만약 들키면요? 들키면 안 돼. 최 지배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의 철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다음 날 오전 강 회장이 외부 미팅을 위해 호텔을 떠났다는 보고가 떨어지자마자 유리는 움직였습니다. VIP 컨시어지 전용 마스터키를 꺼내 들고 평소처럼 객실 점검을 나가는 척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상층 복도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지만 유리는 수건과 어메니티 세트가 담긴 카트를 밀며 능숙하게 그들을 통과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객실 관리를 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으니까요. 유리는 강 회장의 스위트룸 앞에 섰습니다. 마스터키를 대자 잠금 해제음이 울렸고
묵직한 문이 안으로 밀렸어요. 심장이 귀에서 뛸 정도로 요란했지만 유리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객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목표는 하나, 벽면에 내장된 VIP 전용 금고였어요. 유리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버지가 10년간 써온 번호였죠. 하지만 금고 화면에 뜬 건 빨간 불빛과 함께 표시된 오류 메시지였어요.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당황했지만 침착을 유지하며 한 번, 두 번, 세 번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세 번째 실패가 뜨는 순간 금고의 보안 장치가 작동하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삐! 유리의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경보음은 프런트 데스크와 보안실에 동시에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남은 시간은 길어야 2, 3분이었습니다. 유리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금고 옆에 비치된 비상도구함을 열어 망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금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팔이 저릴 만큼 온 힘을 다해 내리칠 때마다 금고 외벽이 조금씩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졌고 유리는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두툼한 서류 가방 하나를 겨우겨우 끌어냈습니다. 100억 원어치 무기명 채권이 빼곡히 들어찬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금고를 부수는 과정에서 객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금고 파편이 사방에 튀었고 벽지가 찢겨나갔으며 바닥에는 금속 조각과 먼지가 뒤엉켜 있었어요. 장부 원본까지 꺼내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경호원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이미 코앞까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유리는 채권 가방만 품에 안고 반대쪽 비상 통로로 몸을 날렸습니다. 연락을 받고 비상 계단을 뛰어 올라온 최 지배인은 부서진 객실의 참상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문틀에 기대야 했어요. 찌그러진 금고, 산산조각난 벽면, 그리고 금고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비자금 장부 원본. 채권은 유리가 빼왔다지만 장부가 남았습니다. 10년치 비자금의 흐름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거래처별로 빼곡하게 적힌 그 장부가 강 회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최 지배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횡령죄의 업무상 배임, 거기에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무기징역도 모자랄 판이었죠. 온몸이 떨렸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10년간 수백억을 빼돌리면서도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힌 적이 없는 노련한 악당이었습니다. 공포에 짓눌린 건 찰나뿐이었어요. 최 지배인은 주먹으로 이마의 땀을 쓱 닦아내며 숨을 골랐고 곧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파손과 금고 침입을 내 탓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짓으로 돌려야 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경찰이 와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럴듯하게요. 그때 최 지배인의 시선이 부서진 금고 파편 너머 복도 쪽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층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밀며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하청 청소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빛바랜 유니폼, 구부정한 어깨, 아무런 배경도 연줄도 없는 20살짜리 하청 직원.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존재,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최 지배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파멸을 피하기 위해 짐승의 본능이 깨어난 그 남자의 악독한 시선이 이 호텔에서 가장 만만한 먹잇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세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 지배인은 부서진 VIP 객실 앞에서 단 5분도 허비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시나리오가 완성되었고 그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안실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최 지배인은 10년간 자신에게 충성해온 보안팀장을 불러 VIP 플로어 복도에 CCTV 녹화분을 전부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리가 마스터키로 객실에 출입한 장면, 채권 가방을 안고 비상구로 도주한 장면, 그 모든 것이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보안팀장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최 지배인의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있던 터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으로 최 지배인이 손을 댄 건 청소 당번 일지였습니다. 원래 그날 VIP 플로어 청소 담당은 경력 7년차 정규직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최 지배인은 총무팀에 전화를 걸어 당번 일지의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경력 7년차 직원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깔끔하게 채워 넣어진 이름은 강윤아였어요. 하청 청소반 소속, 입사 1년차, 신원 보증인 없음. 누가 봐도 가장 의심받기 쉽고 가장 변명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지배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는 복도에 세워져 있던 윤아의 청소 카트로 다가가 카트 안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구겨져 있던 낡은 걸레 한 장을 슬쩍 집어들었어요. 누가 보면 그냥 더러운 걸레 한 장이었지만 최 지배인의 손에 들린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부서진 VIP 객실로 돌아가 금고 파편 옆 바닥에 그 걸레를 교묘하게 던져놓았어요. 마치 범인이 급하게 도주하면서 흘리고 간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각도로요. CCTV 삭제, 당번 일지 조작, 물증 조작. 3가지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비자금을 빼돌리며 갈고 닦은 최 지배인의 은폐 솜씨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아래층에서 묵묵히 복도를 닦고 있던 윤아에게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강윤아 씨, 지금 당장 지하 2층 보안실로 내려오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에 윤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보안실에 불려갈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혹시 출입증에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걸레를 카트에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보안실 문을 열고 들어선 윤아의 눈앞에는 최 지배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보안팀 직원 4명이 벽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윤아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 지배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선이었죠. 강윤아, 오늘 오전 VIP 스위트룸에 무단 침입해서 전용 금고를 파손하고 10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절취한 혐의로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다. 윤아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0억? 금고 파손? 절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붙었지만 하나도 자기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VIP층에 올라간 적도 없는데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지배인은 입꼬리를 비틀며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턱 내밀었어요. 오늘자 청소 당번 일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강윤아라는 이름이 VIP 플로어 전담 청소원으로 적혀 있었죠. 당번 일지에 내 이름이 떡하니 있는데 올라간 적이 없다고? 그건 누가 바꾼 거예요? 저는 오늘 8층이랑 9층만 돌았어요. 반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나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 지배인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보안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유나 앞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부서진 금고, 파편 옆에 놓인 낡은 걸레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유나의 청소 카트에서 가져온 바로 그 걸레였죠. 최 지배인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못을 박았어요. VIP 객실 바닥에서 내 카트에 있던 걸레가 발견되었어. 당번 일지에는 내 이름이 있고 현장에는 내 물건이 있어.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뗄 거야?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조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증거라고 내밀어진 것들은 전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봐야 하청 청소부의 말을 총지배인의 말보다 믿어줄 사람이 이 호텔 안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 절도로 처리할 수가 없어. 100억이 넘는 유가증권이 사라졌으니까.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 최 지배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에 넘겨지면 끝이었습니다. 정과 기록이 생기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였죠. 수술비는커녕 병원비조차 낼 수 없게 되고 아버지는 그대로 방치되는 거였습니다.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나가 두 손을 모으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최 지배인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절박한 모습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고 있었죠. 그는 이미 유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백억 원짜리 범죄를 덮기 위한 도구, 한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인 일회용 장갑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 지배인에게는 유나를 더 완벽하게 옥죄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실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좁은 보안실에서 그 내용은 유나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야, 최 지배인이야. 강유나 환자 보호자 건인데 밀린 입원비가 석 달치잖아. 내일 예정된 인공 심박동기 수술 일정 취소 처리해. 응, 지금 당장.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 지배인이 전화를 건 상대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장이었어요. 평소 뇌물을 건네며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었죠. 유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요. 병원비가 밀려 있다는 것,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 수술이 없으면 아버지가 버틸 수 없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전화가 끝나자 최 지배인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화면을 유나에게 들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간이 침대에 실려 복도로 끌려 나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조차 쫓겨나 복도 한켠에 내던져진 뼈만 남은 아버지의 앙상한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왔어요. 유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보안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앙상한 얼굴만이 망막 위에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최 지배인은 바닥에 쓰러진 유나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강유나? 순순히 절도를 인정하고 조용히 끝내면 병원건은 내가 다시 전화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발뺌하겠다면
내 아버지 수술은 영영 없는 거야. 바닥에 엎드린 유나의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100억짜리 절도범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선택지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쪽을 골라도 절벽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치 자기 발 아래 깔린 개미를 구경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죠. 내일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줄게. 경찰이 오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 텅 빈 보안실에 유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웅크린 채 유나는 아버지의 사진이 떠 있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가슴팍의 회중시계가 심장 위에서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분노로, 절망이 도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보안실 문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 이성을 잃은 유나의 두 눈에 핏발이 서며 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미쳐 있었습니다. 아니,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보안실 문을 박차고 나선 유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요. 최 지배인이 아무리 이 호텔의 실권을 쥐고 있다 한들 진짜 주인인 회장보다 높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장에게 직접 사정을 말하면 최소한 아버지 수술만은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유나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유나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VIP 플로어로 단숨에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입구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유나를 막아섰습니다. 여기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며 복도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고 무전기 소리가 울렸지만 유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복도 끝에 있을 회장의 객실 문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유나가 스위트룸 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뒤따라온 경호원 2명이 유나의 양팔을 잡아 끌었지만 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버둥거리며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 안 훔쳤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제발 내가 훔친 걸로 해도 좋으니까 우리 아빠 수술만 받게 해주세요. 제발. 유나의 절규가 고요한 VIP 플로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고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경호원들이 유나의 팔을 비틀어 꺾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려 했지만 유나는 온몸에 있는 힘을 다해 문 앞에 매달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카펫에 쓸려 벗겨졌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복도가니 침대에 내던져진 그 모습이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때 묵직한 잠금 해제음과 함께 스위트룸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두운 네이비색 가운을 걸치고 날카롭지만 깊은 눈으로 복도의 소란을 내려다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희성 회장이었어요. 강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짓눌려 바닥에 엎드린 유나와 그녀를 제압하느라
거칠게 팔을 비틀고 있는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던 유나는 문이 열린 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유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주름의 위치, 눈매의 각도, 광대뼈의 높이, 턱선의 곡선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대로 복사된 것처럼 한치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고 이 남자는 건강하고 당당한 체격에 비싼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유나의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뇌가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이 여기에 있을 수 있죠? 공포와 혼란과 절박함이 한꺼번에 뒤엉킨 유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있어? 울음이 섞인 비명 같은 외침이었어요. 물론 말이 안 된다는 건 유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눈앞의 얼굴이 너무나 또렷하게 아버지와 겹쳐 보였기에 입보다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경호원들은 미친 소리를 하는 거라며 유나의 양팔을 더 세게 꺾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보안실에 정신 이상자가 난입했다고 보고했어요. 유나는 대리석 바닥 위를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 단추가 뜯어지고 무릎이 바닥에 쓸리며 피가 배어 나왔어요. 놓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한마디만. 유나가 발버둥을 치는 순간 셔츠 안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가죽끈에 매달린 낡은 회중시계가 유나의 목에서 빠져나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시계는 몇 바퀴를 돈 뒤 강 회장의 구두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에 기가 막힌 얼굴로 이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친 여자가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상황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발밑에 굴러온 회중시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시계에 닿자마자 굳어버렸어요. 마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두 글자가 VIP 플로어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HM. 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짐 가방 안가죽 상자에 들어있는 시계에는 HS가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지금 손에 들린 이 시계에는 HM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이 시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헤어진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요. 강 회장은 시계를 쥔 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시계에서 끌려가듯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유나에게로 옮겨갔어요. 아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죠?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있냐고 했어요. 그 말은 이 여자의 아버지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품에 지니고 있던 시계에는 HM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맸던 사람의 흔적이 자신이 소유한 호텔의 바닥을 닦는 청소부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호원들이 유나를 복도 끝까지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있었어요. 유나의 비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입술을 떼었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배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우렁찬 고함이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멈춰. 당장 그 아이를 놓아.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 동작을 멈췄어요. 강 회장이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옆에서 모셔온 경호팀장조차 한 발짝 물러설 만큼 무서운 기세였어요. 강 회장은 시계를 꼭 쥔 채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끌려가다 멈춘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가운이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것도, 경호원들이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어? 내 아버지 이름이 뭐야? 대답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나는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멍하니 그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와 판박이인 그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요. 강희만이요. 이거 아빠가 평생 끼고 있던 건데 어제 저한테 줬어요. 부적이라고 지켜줄 거라고. 유나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만. 40년 전 고아원 마당에서 자기를 보내주기 위해 일부러 말썽을 부리던 그 8살짜리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는 그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타이틀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경호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얼어붙었고 유나도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남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운다는 사실만이 선명했어요. 왜 우는 건지는 몰랐지만 그 울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건 유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유나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내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 어디에 있냐고. 병원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신부전증이에요. 근데 방금 수술이 취소되고 복도로 쫓겨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 위로 불꽃 같은 급박함이 치솟았어요. 강 회장은 정신을 잃어가는 유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불같이 소리쳤어요.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내가 직접 간다. 강 회장은 유나를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남자가 빛바랜 유니폼을 입은 20살짜리 청소부의 어깨를 붙잡고 호텔 복도를 질주하는 모습은 이 세상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목적지만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이 강 회장의 다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던 그 시각, 병원 복도에서는 4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추자 강 회장은 차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어요. 경호원들이 뒤따랐지만 강 회장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질주하며 병실 번호를 확인할 틈도 없이 강 회장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강희만 환자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안내한 곳은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3층 복도 끝,
벽과 벽 사이 비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넣은 간이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일반 병실에서조차 쫓겨나 복도 한켠에 내팽개쳐진 모습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줄이 엉성하게 코에 걸려 있었고 수액줄은 간이 스탠드에 대충 걸쳐져 있었어요. 이불도 제대로 덮여 있지 않아서 앙상한 팔뼈와 뼈가 도드라진 손등이 차가운 복도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복도 벽에 한 손을 짚어야 했어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른 무늬를 새겨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천억 원의 재산 위에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왔고 동생은 밑바닥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다가 이 좁은 복도 위에서 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건지 그 격차가 강 회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앙상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볼에 살이 없어 손바닥에 광대뼈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희만아, 희만아. 형이야. 형이 왔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코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동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이마를 그 위에 갖다 댔어요. 뜨거운 눈물이 동생의 앙상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흐릿한 눈이 간신히 열렸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자신의 손을 잡고 우는 남자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보던 아버지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했습니다. 성아. 강 회장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정말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본 형의 얼굴 앞에서 죽어가는 몸으로 지은 미소였어요. 뼈만 남은 손에 잔뜩 힘을 주어 형의 손을 꼭 쥐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볼 위로 흘러내리는데도 입꼬리만큼은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유나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버지의 쌍둥이 형이라는 것, 아버지가 잠꼬대로 부르던 희성이라는 이름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유나는 이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 시계를 평생 목에서 떼지 못했는지도, 왜 잠결에 그 이름을 부르며 울었는지도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 있던 당직 의사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락하지 않을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부담합니다. 지금 즉시 이 나라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를 수배하세요. 30분 안에 수술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헬기를 띄워서라도 의료진을 데려올 겁니다. 당직 의사는 한성그룹 회장의 등장에 얼이 빠진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달려갔어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병원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원장이 직접 달려내려왔고 대기 중이던 최고 의료진이 소집되었으며 아버지는 복도 간이 침대에서 최고급 1인 특실로 옮겨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쫓겨나다시피 복도로 내던져졌던 환자가
이 병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수술 준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버지의 특실 앞 복도에서 유나와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HS 시계를 꺼내 유나의 HM 시계와 나란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디자인, 다만 뒷면의 이니셜만 다른 두 개의 회중시계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쌍둥이 동생이야. 40년 전에 고아원에서 헤어졌어. 나를 좋은 데로 보내주려고 일부러 말썽을 부려서 쫓겨난 애야. 나 대신 혼자 남은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어요. 40년간 짊어져온 부채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잘 살라고 자기가 버림받은 거야. 8살짜리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말끝을 잇지 못한 강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저 옆에 앉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뒤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누명을 씌운 놈이 누군지도 짐작이 가.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 시각 한성호텔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 지배인의 집무실에서는 샴페인 코르크가 천장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최 지배인과 딸 유리가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빼돌린 100억 원어치 무기명 채권은 이미 최 지배인의 은밀한 비밀 금고 안에 안전하게 옮겨진 뒤였어요. 아버지, VIP 객실에서 회장이랑 그 청소부년이 같이 나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 청소부가 회장한테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던데요. 유리가 킥킥거리며 샴페인을 홀짝였어요. 최 지배인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년이지 뭐야. 아버지랑 닮았다고 재벌 회장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정신 나간 청소부를 누가 믿어주겠어. 회장도 기가 막혔을 거야. 아마 경호원한테 끌려나갔겠지. 최 지배인은 여유롭게 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의 계산대로라면 회장은 미친 청소부의 난동에 불쾌했을 것이고 유나는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을 것이며 내일 아침이면 경찰이 와서 유나를 절도범으로 연행해 갈 것이었습니다. 금고의 남은 장부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유나가 절도범으로 체포되면 사건은 단순 하청 직원의 절도로 종결될 터였어요. 감찰팀이 아무리 뒤져도 장부의 내용까지 해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나머지 증거를 인멸하면 되는 거였죠. 채권은 안전하고 청소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 장부가 나와도 우리한테 불똥은 안 튀어. 완벽해. 최 지배인이 딸의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 만세. 10년간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잔이 다시 한번 부딪혔고 맑은 유리 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최 지배인은 가죽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눈을 감았어요. 뒤로 젖힌 입꼬리에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0년간 수백억을 빼돌리며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히지 않은 자신이 고작 20살짜리 하청 청소부 하나 덮어 씌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버린 그 청소부가 누구의 조카인지를요.
그리고 그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을 일군 남자, 원하면 이 나라의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이 호텔을 통째로 불태울 수도 있는 남자라는 것을 최 지배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뒤로 악당의 목을 조여올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을 때 강 회장과 윤아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집도이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인공 심박동기 삽입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강 회장은 집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강 회장은 윤아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강 회장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윤아야, 잘 들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파악했어. 최명우 그 자식이 10년간 수백억을 빼돌렸고 내게 뒤집어 씌운 거야.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다만 그 규모가 수백억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을 뿐이었죠. 저 쥐새끼들을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해. 금고에 장부 원본이 남아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직접 입을 여는 순간을 잡아야 해. 강 회장은 윤아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 내가 내 삼촌이라는 걸 당분간 철저히 숨겨야 해. 놈들이 눈치채는 순간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거야. 내가 여전히 만만한 먹잇감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윤아는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복도 바닥에 내던지게 만든 자들, 자신에게 100억짜리 누명을 씌운 자들, 그 얼굴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미끼가 되면 되는 거죠?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카를 위험에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윤아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올라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다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빛바랜 유니폼을 입고 청소 카트를 끌고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어요. 로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어제 VIP층에서 난리를 쳤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카트를 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겁에 질린 척, 그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연기였으니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청소당번 구역을 돌고 있던 윤아에게 호출이 떨어졌어요. 지하 2층 비상계단으로 오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누가 보냈는지 윤아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비상계단 문을 열자 어둑어둑한 콘크리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 최 지배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딸 유리가 손톱을 다듬으며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최 지배인이 윤아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어이, 강윤아. 어제는 꽤 재밌는 쇼를 보여줬더라.
회장님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난리를 쳤다며 유리가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어요. 미친년이 따로 없대요. 경호원들이 정신병자 취급했다던데 회장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어휴, 창피해서 어떡해.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지배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어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오늘 아침까지 생각하라고 했지? 최 지배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절취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백서였어요. 맨 아래에는 유나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빨간 인주가 찍힌 지장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그럼 경찰 고소는 내가 취하해 줄게. 물론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하겠지만 감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종이에 지장을 찍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100억짜리 절도범이 되는 거였어요. 정과 기록이 남고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겠죠.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지배인이 유나의 침묵을 즐기듯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어요. 아, 혹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알려줄까? 최 지배인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화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원무과장입니다. 나야. 강임한 환자 있잖아. 어제 수술 잘 끝났다며? 회복실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그 환자 담당 주치의한테 전해. 앞으로 처방 나갈 때마다 내 확인을 받으라고. 알겠지? 전화가 끊어진 뒤 최 지배인이 유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 아버지가 수술은 받았더라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아는 있네. 근데 있잖아. 수술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회복 기간 동안 약도 먹어야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합병증 관리도 해야 하잖아. 그거 다 내 손 안에 있어. 최 지배인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정까지 지장을 안 찍으면 내 아버지 담당 의료진한테 손을 쓸 거야. 약 처방 지연시키고 검진 일정 꼬이게 만들고 회복실에서 슬슬 밀어내게 할 수도 있어. 수술 성공했다고 좋아했지? 근데 수술 후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합병증으로 재수술 들어가거나 운 나쁘면 그냥 가는 거야. 유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겨우 고비를 넘겼는데 이 남자는 그걸 또다시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최 지배인이 자백서를 유나의 얼굴에 가볍게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비상계단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자정까지야.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 최 지배인이 돌아서며 유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리는 손톱 다듬던 줄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킥킥거렸어요. 언니, 빨리 도장 찍어. 그래야 서로 편하잖아.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상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유나는 무너지듯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가 떨렸고 입술까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백서가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0억 원 절도.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살아났는데 이 남자는 또다시 아버지의 목숨을 쥐고 흔들고 있었어요. 지장을 찍으면 평생 범죄자가 되고 안 찍으면 아버지가 위험해지고 어떤 쪽을 골라도 절벽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쯤 유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였어요. 그 다음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도끼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형을 위해 밑바닥에서 버텨왔듯이 자신도 버텨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끝이에요. 무너지면 저 악당들이 웃는 거였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을 유니폼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작고 단단한 물체가 닿았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 건네받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였죠. 녹음기의 전원 버튼이 손끝 아래에서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버튼을 살며시 눌렀어요. 녹음 시작을 알리는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짓밟힌 지렁이도 꿈틀대듯 눈물범벅이 된 유나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비상계단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였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최 지배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비상문이 닫히고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계단 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 중임을 알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시간을 확인하니 8분 40초였어요. 최 지배인이 자백서를 들이밀며 협박한 내용, 아버지의 의료 처방을 인질로 삼겠다고 한 내용, 자정까지 지장을 찍으라고 한 내용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도끼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가 저 인간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거였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횡령의 직접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삼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비상계단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강 회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한 암호였어요. 물건 확보. 8분.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잘했다. 내 역할은 끝났어. 오늘 밤 움직인다. 유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유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 밤이면 끝난다.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비서실에서는 강 회장의 정예 감찰팀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을 맡은 오상무는 30년간 강 회장 곁을 지켜온 최측근이었어요.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경쟁사의 산업 스파이를 적발했으며 수많은 내부 비리를 파헤쳐 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이번 건은 그런 그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최명호 그 자식이 10년간 빼돌린 금액이 총 800억 원입니다. 호텔 매출 조작, 허위 거래처, 가짜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까지 수법도 다양해요. 오 상무가 태블릿 화면을 강 회장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성호텔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러 유령 법인을 거쳐 최 지배인 명의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금고에 남아있던 장부 원본은 확보했습니다. 최 지배인이 직접 작성한 필체까지 감정 완료했고 무기명 채권 일련 번호와 대조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오 상무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간의 비자금 흐름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빼곡하게 기록된 장부 원본이었어요. 최 지배인의 딸 유리가 금고를 부수고 채권만 빼간 건 사실이었지만 급한 나머지 이 장부까지는 챙기지 못한 거였죠. CCTV는요? 보안팀장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최유리가 마스터키로 VIP 객실에 침입해서 금고를 부수는 장면, 채권 가방을 들고 비상구로 도주하는 장면까지 전부 살려냈어요. 오 상무의 목소리에 차가운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건 시간과 기술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최 지배인이 10년간 뇌물을 먹여온 보안팀장은 이미 별도로 구금된 상태였고 협조의 대가로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동생이 누워있는 병원이 있었고 조카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호텔이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그랜드 볼룸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지? 예, 대감찰 결과 발표 겸 임원 인사 안건입니다. 강 회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표정에 가까웠어요. 그 자리에서 끝낸다. 모든 증거를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오 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순간 강 회장이 뒤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윤아한테 연락해. 내일 아침 9시에 그랜드 볼룸으로 오라고. 복장은 평소대로 청소부 유니폼 그대로 입고 오라고 전해. 오 상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장의 하청 청소부를 부르라니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최 지배인이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바로 그 청소부가 그 자리에서 직접 방아쇠를 당기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병원 회복실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안색이 아직 창백했지만 호흡은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대신 코에 가느다란 산소 튜브만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이 30년 가까이 시멘트를 나르고 얼음을 깨고 철근을 들어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결국 이 병실 침대 위로 이어진 거였죠. 윤아는 가슴팍의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HM이라는 두 글자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아빠, 내일이면 다 끝나. 윤아는 잠든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누명 씌운 놈들, 아빠 복도로 내쫓게 만든 놈들, 내가 직접 끝장낼 거야. 아빠는 그냥 푹 자고 있어.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테니까. 윤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오상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한성호텔 그랜드 볼룸. 유니폼 그대로 입고 오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유나는 문자를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로 한 가지 감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10년간 이 호텔을 좀먹어온 악당들의 성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 첫 번째 금을 내는 건 바로 자신이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호텔 그랜드 볼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개의 의자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한성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주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단상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마이크가 놓인 연단이 있었습니다. 단상 한쪽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의 날카로운 눈빛,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상무가 태블릿을 쥔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객석 앞줄에는 최 지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 회장이 기습적으로 감찰을 벌인 뒤 처음 열리는 공식 자리였으니까요. 옆자리에는 딸 유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큼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증거는 다 없앴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주주총회 시작 10분 전 최 지배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찰팀이 며칠간 호텔을 뒤졌지만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금고에 장부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게 누구 것인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CCTV도 삭제했고 청소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자백서도 받아낼 예정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별일 없을 거예요. 우리 10년간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유리가 속삭였고 최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0년간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최 지배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정각 9시 사회자가 연단에 올라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과 안건 소개가 이어졌고 곧 대감찰 결과 발표 순서가 되었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어요. 강 회장은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객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최 지배인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지나갔어요. 최 지배인은 자신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최명호 지배인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 지배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먼저 보고하라니 예상치 못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죠. 최 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이 순간만 해도 최 지배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올라가는 이 연단이 곧 자신의 처형대가 될 거라는 것을요. 악당이 10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연단에 올라서며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원과 주주들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10년간 이 호텔의 실권을 쥐고 흔들어 온 자리,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권자의 무게가 어깨 위에 느껴졌습니다. 최 지배인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주주 여러분. 먼저 이번 대감찰 기간 동안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최 지배인의 목소리는 능숙하고 침착했습니다. 10년간 숱한 위기를 넘겨온 노련함이 묻어나는 어조였어요. 다행히 이번 감찰을 통해 한성호텔의 내부 시스템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최 지배인은 잠시 말을 끊고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분위기를 잡는 노련한 연기였습니다. 며칠 전 VIP 객실에서 금고, 파손 및 고가 유가증권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100억이라는 금액에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최 지배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보안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범인은 본 호텔 하청 청소반 소속 직원 강윤아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경찰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최 지배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를 마쳤어요. 그의 계획대로라면 윤아는 오늘 경찰에 연행되고 사건은 단순 절도로 종결될 터였습니다. 자신은 위기 대처를 훌륭하게 해낸 유능한 지배인으로 칭송받을 거였어요. 객석 앞줄에서 유리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고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최 지배인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쪽으로 걸어왔어요. 최 지배인은 자리를 비켜주며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를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한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최 지배인이 언급한 그 절도 사건에 대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연 회장 뒤쪽 메인 도어를 가리켰어요. 모든 시선이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최 지배인도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메인 도어가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빛바랜 하청 청소부 유니폼, 구겨진 셔츠, 달아 해진 운동화를 신은 20살짜리 여자였습니다. 윤아였어요. 윤아는 수백 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붉은 카펫 위를 당당하게 밟으며 단상을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두려움에 떨거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최 지배인이 절도범이라고 발표한 바로 그 청소부가 연회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왜 여기 있는 거지? 회장이 왜 저 사람을 부른 거지? 의문과 당혹감이 객석을 휩쓸었어요. 최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년이 왜 여기에? 최 지배인이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어요. 옆자리에서 유리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비상계단에서 자백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경찰에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연행하기로 했는데 왜 전현이 멀쩡히 여기를 걸어 들어오는 거지? 윤아가 붉은 카펫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최 지배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최 지배인은 다급하게 단상 아래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가 무단으로 침입한 거야. 경호원 2명이 윤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채 세 걸음도 떼기 전에 강 회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어요. 멈춰라. 그 한마디에 경호원들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하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최 지배인을 쳐다보았지만 강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은 최 지배인이 아니라 강 회장이었으니까요. 그분은 내가 부른 사람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강 회장의 목소리에 실린 위압감에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최 지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는 100억 절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지금 경찰 고소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범인을 세우시면 어떡해? 범인?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지배인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최 지배인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강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최 지배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 윤아가 단상 앞에 도착했어요. 강 회장이 윤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윤아는 연단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윤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임원들, 주주들, 호텔 간부들의 눈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빛바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20살짜리 여자가 대기업 주주총회 연단에 선 모습은 분명 어색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바닥에 엎드려 울던 그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선 윤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윤아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최 지배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뭐지? 왜 저 청소부년이 녹음기를 들고 있지? 윤아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호텔 지하 2층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아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녹음기를 마이크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찌직하는 작은 잡음과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객석 앞줄에 앉아 있는 남자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그럼 경찰 고소는 내가 취하해 줄게. 최 지배인의 목소리였어요. 객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자정까지 지장을 안 찍으면 내 아버지 담당 의료진한테 손을 쓸 거야. 약 처방 지연시키고 검진 일정 꼬이게 만들고 회복실에서 슬슬 밀어내게 할 수도 있어. 협박의 내용이 또렷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최 지배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어요. 자정까지야.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백 쌍의 눈이 최 지배인을 노려보고 있었죠. 최 지배인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비상계단에서 한 말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협박한 내용, 아버지의 의료를 인질로 잡겠다고 한 내용, 자백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한 내용까지 전부요. 저건 조작이야. 녹음을 편집한 거야. 최 지배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변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했어요.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오상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상무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그건 삭제되었어야 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최 지배인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화면 속에는 딸 유리가 마스터키로 VIP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경보가 울리자 망치로 금고를 부수는 장면, 채권 가방을 안고 비상구로 도주하는 장면까지 전부요.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유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지배인도 딸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끝났다는 것을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나의 시선이 최 지배인을 향해 똑바로 꽂혔습니다. 며칠 전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던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최 지배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CCTV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최 지배인과 유리를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텔의 실권자로 군림하던 남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강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복구된 CCTV 원본입니다. 최명호 지배인은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보안팀장에게 지시했고 그 자리에 하청 청소부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VIP 객실 금고를 부순 것은 청소부 강윤아가 아닙니다. 최명호 지배인의 딸 최유리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오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상무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10년치 비자금 장부였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거래처별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화면 아래에 표시되었어요. 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빨간 글씨로 번쩍였습니다. 객석에서 탄식과 경악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800억이라는 금액에 놀라는 사람들, 최 지배인을 노려보는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의 반응이 뒤엉켰습니다. 이것은 최명호 지배인이 직접 작성한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 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무기명 채권 일련 번호와 대조한 결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강 회장이 최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최 지배인 할 말 있나? 모든 시선이 최 지배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 지배인은 땀에 젖은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장부는 자기 필체였고
CCTV에는 딸이 찍혀 있었고 녹음기에는 자신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건 그러니까. 최 지배인이 더듬거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지. 강 회장이 몸을 돌려 유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나 옆에 나란히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두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회중시계였습니다. 뒷면에 HS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였죠. 강 회장은 그 시계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을 유나에게 내밀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슴팍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H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아버지가 평생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강 회장이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디자인, 다만 뒷면의 이니셜만 다른 쌍둥이 시계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연속으로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였어요. 40년 전 저는 쌍둥이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8살짜리 동생이 일부러 말썽을 부려서 쫓겨났습니다. 저 대신 혼자 남은 겁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동생이 평생 밑바닥에서 일하다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동생의 딸입니다. 강 회장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강유나는 제 쌍둥이 동생의 딸입니다. 한성그룹의 핏줄입니다. 최명호, 당신은 감히 내 조카에게 100억짜리 누명을 씌우고 그 아이 아버지의 목숨을 인질로 협박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800억을 빼돌리고 그 죄를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 그게 내 동생의 딸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최 지배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질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어요. 방금 강 회장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조카? 한성그룹의 핏줄? 그 말은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청소부가 회장의 친조카였다는 뜻이었어요. 최 지배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연회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최 지배인이 바닥에 엎드려 손을 비볐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무시하듯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경제사범 합동수사반이라는 글자가 박힌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수사관이 연단 쪽으로 걸어오며 뒤를 따르는 경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최명호 씨, 최유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들이 최 지배인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최 지배인이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유리도 경찰들에게 잡혀 일어서고 있었어요. 아침까지 손톱을 다듬으며 여유 부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새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리야. 부녀의 외침이 허공에서 엇갈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지배인이 끌려가면서 유나를 돌아보았어요. 핏발이 선 눈으로 유나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내년이 감히. 하지만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비상계단에서 자백서를 들이밀며 협박하던 그 남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통쾌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지배인과 유리가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연회장 안에서 터져나오던 숨소리들이 일제히 새어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어요.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호텔을 종먹어온 썩은 뿌리가 뽑혔습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은 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강 회장의 선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드문드문이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박수를 받으며 웃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서 있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도 삼촌을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마이크에 잡히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병원 가자. 내 아버지한테 이 소식 전해줘야지.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며칠간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났다는 실감이 비로소 밀려왔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려 했지만 삼촌의 손이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연회장 밖으로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빛바랜 유니폼은 그대로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10년간 이 호텔을 좀먹어온 악당들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 첫 번째 금을 낸 건 바닥을 닦던 20살짜리 청소부였습니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가려져 있던 진실의 눈부신 빛만이 남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강 회장과 유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유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거리를 지나며 병원비 걱정에 가슴이 짓눌렸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눈물이 차오르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깨어 있었어요. 특실 병실 침대에 기대 앉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없었지만 며칠 전 복도간이 침대에 내던져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인공 심박동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수액도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와 강 회장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음이 번졌어요. 왔어? 둘이 같이 오다니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보구나. 유나는 대답 대신 아버지에게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앙상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이 살아있다는 것, 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나한테 누명 씌운 사람들, 아빠 병원에서 쫓아내게 만든 사람들 다 잡혀갔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며칠간 유나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 병원에 올 때마다 애써 웃으려 했던 이유가 전부 풀린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어릴 때 그 얼굴이 주름 사이로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고아원 마당에서 일부러 말썽을 부리며 형을 배웅하던 그 모습이요. 희만아. 강 회장이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맥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완전히 다른 무늬를 새겨놓은 두 얼굴이었어요. 형? 아버지의 입술 사이로 그 한 글자가 흘러나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형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동생의 손과 건강한 형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4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잠꼬대로 부르던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희만아, 내가 태어나면 할 이야기가 많아. 40년 지나 밀렸으니까.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형, 나 아직 안 죽어. 천천히 해도 돼. 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어울리는 얼굴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히 퇴원했어요. 인공 심박동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정기 검진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할 일은 없었어요. 유나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에서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유나가 강 회장의 조카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렇게 유나는 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청 청소부에서 재벌가 후계자로 불과 몇 달 만에 신분이 뒤바뀐 거였어요. 하지만 유나는 삼촌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삼촌, 저 여기 안 살래요. 강남 한복판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서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70층 높이에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골라서 유나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곳이었죠. 강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로 알아볼까? 유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평생 꿈꿨던 집이 있어요. 어떤 집? 볕이 잘 들고 마당이 있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집이요.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그런 집 짓는 거 보면서 나중에 저런 데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층 펜트하우스는 아빠 꿈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그냥 소박한 집이면 돼요. 땅을 밟을 수 있고 햇살이 들어오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며칠 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2층짜리 작은 집 한 채가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마당 한쪽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지붕은 붉은 기와였고 창문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벌가 후계자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기 짝이 없었지만 유나와 아버지에게는 그게 딱이었어요. 이사 온 첫 주말, 유나는 마당 평상에 아버지와 삼촌을 나란히 앉혔습니다. 숯불 화로에 고기를 올리고 쌈 채소를 큰 접시에 담아내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유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끼였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똑같은 얼굴이 두 개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무섭거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어요.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회장이 어린 시절 고아원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그때 기억을 덧붙였습니다. 두 형제는 40년 만에 퍼즐 조각을 맞추듯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어요. 유나는 고기를 뒤집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죽어가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만나고 마당 있는 집에서 햇살을 받으며 고기를 구워 먹는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아빠, 삼촌, 고기 다 익었어요. 빨리 먹어요, 타기 전에. 유나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아버지의 쌈 위에 올려주었어요. 아버지가 그 쌈을 한 입에 넣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삼촌도요. 유나가 강 회장의 쌈에도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강 회장이 멋쩍게 웃으며 쌈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오후 햇살이 마당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고기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평상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두 개의 회중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HS와 HM 4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쌍둥이 시계가 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시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시계, 부적이라며 자신에게 건네주던 그 시계가 결국 진짜 가족을 찾아준 거였습니다. 40년간 멈춰있던 두 형제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난과 죄책감으로 멈춰있던 세 사람의 시간이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유나의 콧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나란히 웃으며 그 콧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평범한 주말 오후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변기를 닦으며 버텨내던 그날들, 독촉장을 주머니에 구겨넣던 그 밤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그 순간들이 모두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무너지지 않았기에 이 따뜻한 오후가 찾아온 거였어요. 유나는 아버지와 삼촌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재벌가 후계자라는 새로운 삶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햇살이 드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옥돌을 가는 숫돌과 같다. 갈리는 동안은 아프지만 갈린 뒤에는 빛이 난다. 오늘 사연 속 유나도 변기를 닦으며 버텨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짜 가족을 찾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숫돌에 갈리는 것처럼 아픈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면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갈리는 중인 것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청춘봄날이었습니다.